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의 구조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의 구조화는 이제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필요한 정보의 요소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 파악한 정보의 요소를 연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세 번째, 그 정보의 구조화와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네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필요한 정보의 요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들과 데이터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우리가 적절한 정보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추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글을 보면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공유는 그것만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분실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그것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가요. 그럼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을 텐데 우선 어디에서 이거를 분실을 신고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자 우리한테는 어디 여기에서 신청하세요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 만약에 우리의 번호가 19번이에요. 그러면 자 그럼 19번인데 지금은 13번 어떤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아 앞에 6명 정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사실 이것이 준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업무를 본 다음에 이제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제 만약에 내 이름이 홍길동이며 여기에 띵동 이러면서 자 이쪽에 홍길동님 면허증 찾아가세요라는 알림판이 뜨면 이제 이쪽으로 어디로 찾아가요? 여기 나와 있죠? 면허증 찾는 곳. 여기에서 이제 면허증을 찾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주차를 해서 주차권이 필요하다면 여기 P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 주차권을 받으면 되겠죠. 자, 이것과 같이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 많은 민원인들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디자인되고 설계된 화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을 탄다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에는요, 저는 주로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보는데요. 만약에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에서 저희 집에서부터 이제 가는 지하철역이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도 많이 보고 사실 저는 이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전역을 출발했으면 이때부터 다다다다다다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너무 임박하게 이쪽 좀 와 있다. 그래서 너무 앞에 와 있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고 그래서 이 작은 전광판에도 제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광판 없는 시절에 지하철 타보셨나요? 그러면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하철 오는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사실 나의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모르고 우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갔을 때 가보니까 아 우리 방향이 아니야 이런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도 이 불편함을 느끼고 지금 이런 전광판을 디자인하고 이 열차에 만약에 GPS를 달아서 그쵸?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 때 어떤 정보가 명확하게 필요한지를 파악하면 사용자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들리나요? 네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문제 상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호기심과 관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필요한 정보의 요소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의 요소는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나요? 여기 보세요. 일상생활, 그 다음에 세상의 현상,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서 숨겨진 정보의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것으로? 호기심과 그리고 그것을 기반한 관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자, 아래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많이 배웠지만 이제 컴퓨팅적 사고라든지 컴퓨터, AI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0과 1로 나타내서 빠르게 검색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는 인간이 이 부분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잃지 않을 방법, 바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찾아내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I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데이터 중에서 이게 좀 필요하겠는데 이게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작업은 컴퓨터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AI가 발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간호사가 많이 대체된다. 간호사가 나중에 환자를 이동하는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간호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AI로 대체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AI가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우리 간호사들이 여러분들이 전문직이 된 다음에 그것을 밝혀주지 않으면 다른 AI나 아무리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그것을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 보고서를 작성을 해볼 텐데 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인간의 존재 이유를 찾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정보의 요소,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어떤 정보, 필수적인 정보만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많은 흩어져 있는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이렇게 솎아내는 거를 1단원에서 배웠고, 2단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요소들은 구조화되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보면 문제 현상들은 정보 요소들의 유기적인 구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라는 거는 새로운 의미를 제공해요. 정보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어떤 구조를 이루었을 때 다른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구조화라고 하죠. 단어로는. 그래서 재구조화를 통해서 의사결정,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0년 월드컵 뿐만 아니라 뭐 메이저리그 언제든지 이랬을 때 두 나라의 경기를 분석할 때 그냥 뭐 누구랑 누가 패스가 좋다, 뭐 네덜란드가 스페인보다 좀 패스율이 뭐 성공률이 많아 보인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11명의 선수들이 어떻게 서로 패스를 주고받는지, 패스의 빈도가 높을수록 붉은 그래프로 그리고 패스의 빈도가 낮을수록 뭐 얇은 그래프로 그린다든지, 그래서 가장 패스를 많이 받는 사람을 중앙측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라는 것으로 한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게 구조를 정보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로 같이 패스를 하는데 패스율이 높더라. 뭐 이 사람들한테 뭐 다른 사람도 패스를 주도록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 친구가 5번 친구가 슛을 잘 넣는 친구인데 지금 패스를 잘 못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인다. 여러분들은 5번 친구들한테 슛이 높은 포지션에 있을 때, 뭐 자리에 있을 때 슛을 주도록
있도록 하세요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의 방법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보면 혈액형을 통해서 상호관계의 요소 그리고 관계를 화살표로 구조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A형끼리 만나면 서로 관계가 좀 다정한 것 같아. 근데 A형이랑 O형이랑 만나면 뭐 자상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보자. O형이랑 AB형이 만나면 O형은 AB형한테 화를 내고 AB형은 O형한테 답답함을 느끼네요. 이게 저고 이게 우리 남편이거든요. 아닙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화살표로 서로의 관계도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드라마 속에서 이게 인물이 너무 많이 이제 나왔을 때 누가 어떤 서로에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무서워서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제가 뭐 1편부터 만약에 10편까지 있다면 10편까지 다 보면서 제가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딱 한 번만에 이렇게 그래프를 정리해서 저한테 준다면 제가 뭐 3편부터 보든 5편부터 보든 대략적으로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스토리 파악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그래프로 정보를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드라는 거 우리 성인건강 간호학에서도 배웠었는데 노드란 그런 거잖아요. 동그란 덩어리 같은 거, 그쵸? 이렇게 노드를 정보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 안에서 뭐 그려지겠죠? 뭐 이름, 여기에 뭐 키, 몸무게, 뭐 성적, 사는 곳 이런 정보의 어떤 요소들이 이 노드가 되고 이것을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다면 이 정보의 구조를 우리가 선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조를 표현하는 것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면 문제 상황을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다. 또 하나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표예요. 테이블. 그쵸? 표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가로, 세로가 있어서 2차원적인 관점으로 분해해서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입학 허가 여부를 교과 성적이랑 교내외 활동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을 때, 뭐, 가로축에는 성적을 두고, 뭐, 세로축에는 활동을 둔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중하, 상중하. 이 두 곳에서 다 상인 아이들이 이쪽에 표시가 될 거고, 그쵸? 이 두 쪽에서 다 하인 아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표로 그림으로써 흩어져 있는 정보가 우리가 하나의 그림, 이 테이블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성적도 좋고 활동도 좋은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성적은 좋지 않지만 활동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방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방법을 계속 쓸 거거든요. 추상화 단계예요. 추상화 단계는 뭐냐면요. 추상적이라는 건 우린 구체적인 것과 이제 반대말이잖아요. 어떤 스페시픽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뒤쪽으로 나와서 조금 더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쵸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 추상화라고 하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우선적으로 좀 제거하고 문제를 보다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문제 현상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그림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문제 현상이 있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다가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겠는데 해서
우리가 핵심 정보, 요소를 이렇게 추출하고 나중에 이 정보들이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 뭐 그래프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뭐 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표현해서 구조화 시킨다면 여기 이렇게 흩어져 있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구체적인 그런 현상이 추상화되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새로운 구조는 새로운 의미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나 노래 가사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어뿐만 아니라 단어들의 관계나 그 단어들의 구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단어를 나열하거나 어, 뭐죠? 우리 라임이라고 하냐요? 랩할 때? 뭐 그런 라임 같은 거 없이 다다다다다다 말하는 것보다 라임 같은 것들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들이 좋잖아요. 뭐 여기 있죠? 모두의 축제, 서로 편 가르지 않는 게 숙제. 이거 라임 맞췄죠?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 수월래 이런 식으로 해서 라임을 맞추는 구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뭔가 조금 더 새로운 의미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추상화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봐 드릴게요. 어, 피카소가 황소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자, 이쪽을 보세요. 위쪽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엄청 상세하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 황소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들판에 황소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 200마리가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버전 2의 황소를 200마리를 그리다가는 피카소가 늙어서 죽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금 단순화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변형시켜 본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0개의 선으로 황소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좀 황소 같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고 뭐 개 같아, 돼지 같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여기 들판에 있고 어느 정도 상황만 주어진다면 이 단순화된 선이 우리는 황소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것처럼 실제로는 좀 복잡한 대상이나 상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추상화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간호에서 사용된 알고리즘 보고서도 작성을 할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 사례도 잘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AI를 디자인하고 A4 용지에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아까도 말했지만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생각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선, 화살표,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이쪽 보세요. 그래서 크고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처럼 여기에서 뭐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쪽이 해결이 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라면 이 중에서 지금 우선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어떤 것인지 색칠을 칠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비슷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알고리즘은 체중 조절의 알고리즘인데 시기를 먼저 관리해야 될지 아니면 운동을 먼저 관리해야 될지 만약에 선택하고 싶다 본인이 그러면 시기를 여기 쓰고 운동을 여기 쓴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각각 표현되었을 때 아니면 구현하고자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상하에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작성한 다음에 이게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눈에 보였을 때 요거는 요쪽이 낫고 요거는 요쪽이 낫구나.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게 많은 위쪽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뒤죽박죽 그림은 컨셉을 그려서 할 수도 있고 생각과 결과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추상화하는 게 이거 어디서 다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니까 왜 우리 PPT에서 그림 삽입하거나 할 때 했던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로 생각을 정리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다른 박사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손으로 그리는 방법도 좋고, 만약에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어떤 도형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구글 이미지나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내에서 워낙에 안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틀 같은 것들을 조금 참고해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추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정보의 구조와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화와 자동화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AI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정보의 요소를 뽑는 방법, 그 다음에 구조화하는 방법, 그리고 추상화에 대해서 배워봤거든요. 결국 AI라는 거는 지능의 자동화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동화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이런 요소를 배워본 건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세상의 문제나 현상을 보고 우리가 정보의 요소를 구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상화했단 말이에요.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보의 요소를 추출했고 문제를 정보의 관점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구조화한 것에 그 정보의 흐름을 정의해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이것은 즉 구조 위에서 반복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이 정말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했을 때 AI가 구현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AI는 우리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야겠고 부작용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개발해놓고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디즈니 악당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사회 악이 되는 것들을 막 개발하고, 그쵸? 배트맨 괴롭히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현재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화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는 거죠. 그쵸? 즉, 여기 아래쪽 보세요. 구조화와 작업의 자동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적절한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즉, 추상화와 자동화는 정보적 사고나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우리 정보적 사고 1주 때 배웠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1교시 때 배운 추상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자동화,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렇다면 구조화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구조화시키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할 거야 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정보 요소가 적절하게 구조화되면 이게 나중에 자동화되면 효율적인 작업 처리가 가능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 미국 사람은 없어요. 뭘까요? 너무 슬라이드에 떡하니 뒀죠. 예,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검색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요. 그런 왜 우리 경찰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경찰이 범죄자를 이렇게 잡는데 굉장히 확률이 높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위쪽은 지금 북한이라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지면이랑 수면으로 막혀 있고, 거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에 다 우리의 이 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을 찾고 주민등록번호를 추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빠르게 디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를 잡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는
보면은 사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고 하고 주로 사적인 그 보험기관이 의료 시스템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람들을 다 보험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가능한 이유 중에 한 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즉, 태어나서 누군가 생존 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끝까지 누락되지 않고 그 번호를 따라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 학생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고 그쵸?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자, 제 거를 순간 공개할 뻔했네요. 공개하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860314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 860314다. 막 이렇게 하면 이 앞에 연도, 그 다음에 생일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공개해도 되겠죠. 네, 2입니다. 2 뭐예요 이거? 네, 여자죠. 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고들은 1. 우리 2020년부터 5랑 6으로 바뀌었다 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이 또 다른 숫자로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뭐 이중국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1, 2가 아니라 숫자가 또 다른 숫자들 이렇게 부여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뒤에까지 되어 있는 게 이제 뭐 이제 출생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다 쳐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보고도 사실 우리가 이 사람 몇 년생이고 생일이 며칠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정도까지는 이 주민등록번호로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국에서 이지산이라는 사람을 나라는 사람을 검색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이 번호만 있으면 검색은 끝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하지만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나라는 사람을 정부에서 경찰에서 뭐 아니면 자동차 면허 같은 것들을 뭐 부여해주기 위해서 저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산시에 사는 86년생 여자 중에서 이름은 이지산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른 표식이 많이 붙어야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프로세스가 길어져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함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을 검색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간소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숫자로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배열을 한다든지 트리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찬찬히 배워볼 거고요. 자, 옛날에는 이렇게 검색했다고 해요. 와, 진짜 엄청납니다. 네. 체코 프라하에 있었던 보험회사래요. 와, 이거 아마 뭐 생년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름 알파벳 순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와, 이렇게 이 사람들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서류 꺼내 가지고 보는 거죠. 이것도 나름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서류가 산더미처럼 여기에 모여 있다면 굉장히 찾기 힘들겠죠.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서류와 정보를 그래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법칙, 뭐 생년월일, 이름 이런 법칙을 두고 이렇게 함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타고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즉 이러한 구조는 특정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구조화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라도 찾아가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구조를 나타내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배열이 있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뭔가가 이렇게 나열되는, 배열되는 게 이런 게 배열이죠. 자, 어떤 기준, 우리 영어로 key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나열된 구조를 우리는 배열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거 없고요. 이런 거죠. 옛날에 학생 정보를 2차원으로 배열해보자. 2차원이라는 거 어려운 거 없죠? X축, Y축이 있으면 2차원입니다.
자, 1학년 1반이냐? 자, 학년은 만약에 1학년이에요. 자, 입학했어요. 1반, 2반, 3반, 뭐 이렇게 해서 반. 1반은 진달래반, 2반은 호랑이반, 3반은 사자, 뭐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자, 진달래반에서 학생이 김수진, 이동수, 땅땅땅땅땅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A라는, 소문자 A라는 배열은, 반 이름, B라는 배열은 학생 이름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 세로축에 작은 A, 가로축에 작은 B. 그래서 여기에 진달래, 호랑이에서 1, 2, 3, 4 이렇게 하고 수진이, 동수에서 1, 2, 3, 4 쭈르륵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호랑이 반에 동수를 가르치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예요? 호랑이 반이면 반 번호가 2번이죠. 여기. 자,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죠. 아이고, 예, 초록색. 그 다음에 동수는 2번이란 말이에요. 여기. 네. 그러면 여기에서 2,2가 지금 호랑이 반에 동수를 가르치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혹시 호랑이반 말고 여기 사자반이 있고 사자반이 3이에요. 사자반에도 만약에 수진이라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번호 3번 사자반에서 수진이 근데 1번 여기가 지금 사자반의 수진이 그거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3,1로 해서 인덱스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진이를 찾을 때 걔는 뭐 사자반의 김수진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3,1 이렇게 얘기하면 사자반의 수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검색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출석부 같은 경우에도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는 거고 키 순으로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이 정보를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나중에 자동화를 하는데 효율적일까에 따라서 선택하면 돼요. 무조건적인 것은 없고 내가 이 정보를 선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이 출석부를 그냥 과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만 체크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가나다 순도 상관없어. 그러면 키순으로 놓는 게 나중에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A 형태의 출석부를 쓰면 되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키가 필요한 순간이 뭐가 있죠? 뭐, 저 때 생각하면 칠판이 뭐 앞에가 작은 아이가 앉을수록 뒤에 애들이 잘 보일 테니까 그쵸? 앞에 키 작은 애들부터 앉혀야겠다. 그렇게 하면 이 작은 순으로 나열한 이 출석부대로 앞줄부터 이렇게 채워 나간다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보 구조와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우리가 자동화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의 구조와 작업의 효율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적절한 구조화가 효율적인 자동화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작업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에 맞는 구조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휴대폰에 여러분 굉장히 사진이 많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하면 구조화돼서 보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요소를 사용하면 어떤 구조를 사용해야 할까요? 예, 굉장히 사진이 많은데 사실은 날짜별로 그 타고 올라가려면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방에 올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제가 한번 생각의 거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업으로 돌아와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 구조를 우리가 재설계할 수 있는데요. 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재구조화한 다음에 검색 작업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자동화가 가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 가능한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트리나 그래프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재구조화한다면 나중에 검색 알고리즘, 그러니까 검색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그때 프라하에서는 우리가 가정하에 세로축은 나이, 가로축은 이름 알파벳으로 이렇게 천정을 다 벽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겠죠. 법칙, 규칙, 자료가 어떻게 흐르는 것에 대해서 법칙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만약에 이것이다. 어떤 문제점을 찾는 게 이것이다. 이 정보를 찾아야지만 문제점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재구조화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검색이 빨라지고 검색 알고리즘이 생기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검색 구조를 이용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검색 작업이 가능한 형태로 문제를 재구조화한 다음에 검색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문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 스테이트,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다른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없다면 이건 이상적인 거겠죠. 더 이상의 어떤 개선의 여지라든지 문제점을 찾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문제 상황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현재 스테이터스, 자 지금 여기 현재 스테이터스인데 우리가 어떤 골로 하는 상황, 목표로 하는 상황으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이 이상적인 골에 빨리 적은 자원과 작은 시간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해결 problem solv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 선을 그래프 구조로 변환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자, 뭐예요? 우리가 현재 스테이터스에서 솔빙할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 루트를 우리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구조화해서 나타낸다면 이거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거는 동영상 잠깐 스탑한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